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는 장대 소나비가 날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긴 더운가 봅니다. 시장이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 선물옵션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챕터 1에서는요, 선물옵션 만기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챕터 2에서는요, 선물옵션 만기일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일로 다가온 만기일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옵션 만기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한 단어가 선물옵션 만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는 선물옵션 만기일만 되면은 상당한 그런 보도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어느 정도만 하셨다 하더라도 보통 매달 나오는 이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오늘은 마침 내일이 선물옵션 만기일, 즉 쿼드러플 미칭데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선물옵션 만기란 바로 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옵션 만기는 언제일까요?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제가 지금 한번 내려드리면요. 옵션 만기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옵션의 동시 만기일은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제 이 두 번째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라는 대목인데요. 보통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 선물옵션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거나 어떤 상담을 하지 않으시면 고객이 선물옵션 만기가 도대체 언제야? 라고 물었을 때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항상 이제 매달 한 이때쯤 되면 중순쯤 돼가면 이제 뭐 TV라든지 아니면 뉴스에서 선물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된다. 내 마녀가 춤추는 날로서 주식의 그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단어들에 속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선물옵션 만기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명확하게 오늘 기왕에 알아두시는 김에요. 두 번째 목요일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목요일과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둘째 주 목요일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달력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월 달의 달력입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요. 목요일에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박스를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로 봤을 때 지금 가로 라인에 지금 겹쳐지는 부분까지 해놔서 딱 겹쳐지는 부분이 목요일과 가로 라인에 있는 둘째 주 목요일이 지금 겹쳐지는 부분으로 지금 파란색 표시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요. 이 선물옵션 만기는요. 둘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목요일이 아니라요. 첫 번째, 두 번째 목요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목요일.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 옆에 있는 다음 달, 바로 7월 달입니다. 7월 달의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목요일에 제가 네모박스를 쳐놨고요. 역시 세 번째 주에 제가 가로 라인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겹쳐지는 자리가 14일, 7월 14일 날 겹쳐지고 있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 첫째 주에 금요일에 1일이 시작을 하고 있죠. 금요일에 1일이 시작해서 첫째 주가 목요일을 건너뛰고 금, 토로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3, 4, 5, 6, 7 해가지고 두 번째 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요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목요일인 7월 14일 날이 바로 선물옵션 만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선물옵션 만기 당일 날은요. 사실은 그다지 시장에 어떤 그런 긴장을 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챕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선물 옵션 당일 만기 날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뭐 할 일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긴장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만기 주간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주가의 방향성이 상실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두 번째 목요일이 속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보통 두 번째 목요일이 속해 있는 이 주간에 초급순에 접어들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거나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위축되거나 하는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고 방향성 역시도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방향성을 갖고 원웨이로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이 나오는 반면에 어떤 부분에서는 원웨이가 아닌 상당히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그런 급격한 빠른 그런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최근처럼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매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월 만기일이 있는데요. 그 매월 만기일이 있는 부분은 바로 옵션 만기일입니다. 즉 파생 상품 중에서 옵션이라는 상품만 만기가 매달 돌아오기 때문에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은 바로 옵션 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즉 3개월에 한 번씩 매 분기가 마감되는 달에 속해 있는 두 번째 목요일은 선물과 옵션,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과 개별 주식 옵션 이 네 가지 파생 상품이 모두 다 만기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되는 부분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쿼드러플 위칭데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달과 6월달, 9월달, 12월달만큼은 만기 주간이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은 다른 달보다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 만기 주간이 있는 주간은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부분은요, 제가 참조 자료를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지만, 지금 또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부분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상하게도 매월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시기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이 이어지면서 그런 금리와 옵션 만기가 항상 쌍으로 이루어져서 시장에서 회자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그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고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일자인데요. 2011년 올해 회의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동그란 동그라미를, 주황색 동그란 동그라미를 해놓은 부분은요. 이 부분들은 바로 이 선물 옵션 만기일과 겹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는 달이 되게 되면은 선물 옵션 만기와 겹치면서 시장의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요동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이 선물 옵션 만기와 겹치는 달이었었고요. 3월 달이 선물 옵션 만기와 겹치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 달이 선물 옵션 만기와 겹치는 달, 8월, 9월, 10월까지 계속해서 선물 옵션 만기와 겹치는 그런 날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12월 달인데요. 그렇다면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원래 3월 달, 6월 달, 그다음에 9월 달, 12월 달이 조금 더 만기 변동성이 커지는 달인데 그 중에서도 9월 달과 12월 달이 만기 변동성이 조금 더 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달력에다도 표시해 놓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그냥 제외해 놓고요. 6월 달이 이번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6월 10일 날이 금통위 금리 결정하는 날이고요. 7월 달이 7월 14일, 8월 달이 8월 11일, 9월 달이 9월 8일, 10월 달이 10월 13일, 11월 달이 11월 11일, 12월 달이 12월 8일,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력에다 그냥 동그라미 정도만 쳐놓으신다면 이때가 금리를 결정할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금리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장에서의 그런 분석 요인으로 좀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요. 그동안에는 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간에서 언제 금리를 또다시 올릴 것이냐가 상당히 시장의 중요한 그런 핵심 체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중요한 변수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실물 경제 내지는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 금리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항목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도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통화정책 중에서 이 금리 결정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통화정책의 효과 파급력인데요. 한국은행이 애초에 이제 처음 기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책금리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모든 금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금리를 토대로 해서 모든 경제정책들이 설정이 되고, 은행과 가계, 기업들의 그런 그 소비와 그다음에 투자 활동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 정책 기준 금리가 결정이 됨에 따라서 바로 움직이는 것이 이런 콜금리처럼 가장 빠르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금리입니다. 이 콜금리라는 것은요, 금융기관 간의 단기물, 즉 하루짜리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쓰는 그런 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프라임 레이트가 가장 적게 붙어있는 그런 단기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움직이는 바에 따라서 콜금리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뒤에 지나서 이제 장단기금리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시장 전체의 금리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은행에서 취급하는 여신금리와 수신금리, 여신은 대출이죠. 이제 우리 은행에 가서 이제 고객이 가서 대출을 받을 때 그 적용받는 금리가 바로 여신금리고요. 수신금리는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적용받는 금리가 이 수신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수신금리가 마지막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금리의 결정에 따라서 금리가 만약에 상향 조정되면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나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시기가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가계 소비가 좀 위축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기업 투자도 역시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자, 금융시장에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 소비가 위축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단기금리, 장단기금리, 시장금리, 여수신금리가 모두 다 지금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소비와 직결시켜서 봤을 때 다소 좀 줄이는 그런 영향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데요. 주식이라든지 채권, 부동산에 부의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비의 영향으로 바로 연결이 좀 되는데요.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즉 돈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대상물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든지. 주식도 돈을 주고 사는 거고요. 채권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부동산도 역시 돈을 사는 그러한 대상물 중에 하나인데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대상물의 가치는 미래 가치 대비해서 현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부는 그대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또는 채권, 부동산의 그런 평가 금액은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 돈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올라간 것만큼 그 부가 좀 더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부의 효과가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이 좀 줄었다고 느껴지게 되겠죠. 재산이 줄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를 좀 줄이는 그러한 소비 둔화 영향이 있고요. 반면에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는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대상물, 즉 돈이 별로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라든지 채권, 부동산 같은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대상물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소비에 영향을 줍니다. 즉 어떠한 부동산,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집값은 그대로인데 집이라는 그 자체는 그대로인데 집값이 그냥 호가가 한 5천만 원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구재를 바꾼다던가 어떤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금리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주식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과 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에 있는 재산이 좀 더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누림으로써 그거를 미리 땡겨서 소비를 연관시키는. 그래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소비를 늘리거나 투자를 늘리거나 또는 소비를 줄이거나 투자를 줄이는 그러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는 영향이 이제 신용에 대한 그런 영향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신용하고는 조금 틀린 개념인데요. 이 신용은요, 바로 이제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출에 대해 영향을 받는 건데,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부분도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주는데요. 위에 설명드렸던 자산 가격에 대한 영향은요, 주식, 채권, 부동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를 느끼게 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거나 소비를 좀 위축시키는
효과를 바라본다면 신용경로는 뭐냐면 돈을 많이 저금리로 빌려줘서 마치 저금리로 싼 금리의 돈을 빌려서 이걸 좀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해도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해서 소비를 증가시키거나 내지는 소비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당연한 부분이죠.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좀 더 불편해지겠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4%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던 어떤 그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금리가 올라서 5%의 대출 금리를 적용을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명목상으로는 1% 오른 거지만 실제로 인상폭은요 25% 오른 거거든요. 즉 40만 원 내고 있다가 5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오름폭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 40만 원에다가 1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25%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끼는 적이 많기 때문에 이 신용력에 영향을 주게 돼서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되면 소비가 좀 줄어들겠죠. 이자를 내야 되니까 쓸 거를 좀 줄이겠죠.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투자에 좀 영향을 받겠죠. 왜? 지금 설비 투자를 하거나 어떤 인적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올라서 금융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면 이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투자는 다소 좀 나중으로 후순위로 밀어놓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서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좀 더 위축이 될 거고요. 반대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출을 저금리 5%로 쓰던 사람이 4%로 하게 되면은 50만 원의 이자를 내다가 40만 원의 이자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 10만 원만큼 이자를 덜 내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 10만 원만큼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늘리는 형태가 가계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금융비용이 줄어든 것만큼 이제는 투자할 때 여력이 좀 더 생기면서 경기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산 가격과 신용, 그 다음에 환율에도 영향을 좀 미칩니다.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원화로 표시된 자산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환율의 금리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원화 가치에 영향을 역시 주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환율의 그러니까 그 금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리는 5%고요. 미국 금리는 1%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그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의 미국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 빌린 돈을 갖고서 한국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예금만 하더라도 5%를 주니까 4%의 초과 이익이 남게 되겠죠. 그럼 미국에서 빌린 돈은 1% 이자를 주더라도 4%가 그냥 앉아서 남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 돈을 빌렸다라면 이걸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을 간다. 아니면 뭐 우리보다 조금 더 좀 생활 수준이 좀 낮은 곳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자율이 우리보다 좀 높겠죠. 그러면 연간 10% 주는 나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 5%를 빌려서 그 나라에 가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10%.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받은 이자 10%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5% 이자는 주고 나머지 5%는 그만큼 우리가 남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환율의 영향을 받느냐면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그런 금리 차이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바로 그 달러를 갖고 통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됐죠. 원화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화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원화 가치가 영향이 되고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내수로 수입이 되는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서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어떠한 그 수입품 내지는 어떤 그 재화들의 그런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영향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내가 지불하고 지불하고 사야 될 어떤 재화의 가치가 1,000원에서 900원으로 떨어졌다면 아무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비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내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이 되겠죠. 반면에 수출기업 입장에서는요, 똑같이 100만 달러를 수출한다 하더라도 그전에는 10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는 9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해서 바로 이 환율에도 금리가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에도 이 금리가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의 결정에 대해서 많이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 영향을 줍니다. 제품 가격과 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는 뭐냐면요. 이제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일단 조장하는구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좀 제어하기 위한 거구나라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안다는 얘기죠. 우리 선제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미 그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해서 시장에 어떤 파급력이 미쳐지기 전에 미리 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만약에 금리를 올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품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제품 가격 금리가 올라가면 제품을 생산하는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실 거고요. 임금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률 자체는 또 억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하나 가지고 정부나 정책 당국은요, 금리 하나 가지고 금융시장과 자산 가격, 그다음에 대출로 인한 신용, 그다음에 글로벌적인 환율, 그다음에 사람들의 심리, 소비와 투자 심리까지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효과들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들은 이 금리를 가지고서 상당히 중요한 이 통화정책 방향 수단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금리가 우리가 필연적으로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통화정책 수단이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또 반면에 예를 들면 재정정책을 써서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세금을 좀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피부를 못 느끼지만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을 한국은행이 환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을 시장에 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또 한국은행에서 은행 쪽으로 돈을 풀어준다던가 이러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맞아요. 금리라는 부분이고요. 이 금리 이슈라는 부분이 이렇게 자산, 신용, 환율, 기대 심리 이런 부분, 즉 한 국가의 총 수요, 소비, 투자, 수출입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산과 물가 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매월 옵션 만기 또는 선물 옵션 만기와 거의 겹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적인 그런 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결정과 파생상품, 선물 옵션 만기일에 관련돼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물 옵션 만기라는 부분, 이제 뭐 앞서서는 이제 금리 결정은 제가 선물 옵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였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는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픈 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점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할 때에도 이제 고객님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선물 옵션을 왜 만들어서 주식하는 사람들 머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 그 만기라는 것을 좀 없앨 수는 없느냐? 라는 질문들도 하시는 부분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 옵션 만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에 만기일이 있는 이유는요, 그 특성이 계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약, 즉 선물 옵션은 어떤 주식처럼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라요. 그 계약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만기일, 즉 결제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매도자와 매수자의 구속력 있는 협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구속력이 있는 어떠한 그 약속이 돼 있고 그걸 이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그 의무가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협정을 문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계약인데요. 주로 이제 선물 옵션이니까 선물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주가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식 등의 표준화 및 규격화되어 있는 특정 상품을 계약 시에 정해진 가격으로 만기일에 인수 및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즉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표준화하고 규격화되어 있는 어떤 특정 상품을 갖다 놓고요. 그 상품을 직접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이 딱 있으면 이거를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또는 두 달 뒤에 석 달 뒤에 서로 주고받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시점에서 지금 가격을 지금 협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가격에 협상을 하지만 그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한 달 뒤 또는 두 달 뒤 또는 석 달 뒤에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라고 하는 그 약속한 날짜가 바로 만기일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가 존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선물 옵션이 있는 한은 만기일은 매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무슨 옵션이 아니라요, 지수나 주식 등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만기일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는 부분입니다. 옵션은 선물하고는 좀 틀린 그런 부분인데요. 선물은 어떤 표준화와 규격화되어 있는 특정 상품을
대상물로 해서 서로 사고팔고자 약속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옵션은요. 그 표준화함이 규격화되어 있는 특정 상품 자체가 아니라요. 그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러한 그런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에 뭐 시장에 많이 유행되고 있는 ELW도 일종의 이런 옵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옵션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옵션이라는 계약으로 성조정한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워런트 증권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놓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기 때문에 어떤 실체는 없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내일 10,000원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시봉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가 바로 100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일 만약에 시장에서 이게 9,000원에 팔리게 되면 내가 10,000원에 굳이 살 수 있는 그 100원의 권리를 필요가 없겠죠? 왜? 시장에서 그냥 9,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일 만약에 이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지시봉이 내일 11,000원이 됐다.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100원이라면 그 100원의 권리를 100원을 주고 샀다면 그 100원의 권리를 주고 10,000원짜리를 사와서 시장에다가는 11,000원에 파는 거죠. 그렇다면 1,000원에서 내가 권리금으로 낸 100원을 빼고 나면 900원이 남겠죠. 그 남는 것이 모두 다 순수한 순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옵션이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가오는 이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4개의, 쿼드러플이 이제 4가지의 뭐 4등분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개의 마녀가 횡횡하는, 날아서 돌아다니는 날이라는 거죠. 4개의 마녀가 횡횡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마녀라고 칭했는데요. 이 마녀라고 칭한 이유는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마녀가 어떤 애인지, 어떤 마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마녀가 가장 힘이 센 마녀인지. 첫 번째 마녀는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라는 마녀입니다. 이것은 뭐 선물이라는 또 지수 선물 또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단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이라는 마녀도 또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옵션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 마녀가 개별 주식 선물이라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실 텐데요. 2008년도부터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 선물을 지금 적용시켜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잘 피부로 못 느끼시겠지만 선물이 그 개별 주식에 대한 선물이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주식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녀 4가지의 선물 옵션 이 아이들이 주식 그 강도 그 마녀의 힘으로 보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이 두 번째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이 그 다음으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개별 주식 옵션이라는 이 마녀는 태어나긴 했으나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마녀이기 때문에 이거는 4가지 마녀에서 지우셔도 무방합니다.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해서 상품이 4개가 있어서 쿼드러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리플 위칭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코스피 200 지수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 옵션, 그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 이 3가지가 통틀어서 내일 하루의 만기일에 모두 계약을 했던 약속했던 부분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하는 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이제 그 개별 주식 선물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역시나 오늘 이제 참고자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주식 선물이라는 것은요, 일단 유통 주식 수가 1,000만 주 이상이 되는 주식, 즉 시장에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요. 대주주도 얼마큼 갖고 있겠지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들이 1,000만 주 이상인 종목 중에서 소액 주주 수가 10,000명 이상인 종목, 즉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1년간 총 거래대금이 5천억 이상인 종목, 뭐 엄청 큰 종목 같지만 실질적으로 웬만한 대형주들은 다 이 조건에 저는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총 거래대금이 5천억이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매일매일 거래되고 있는 거래대금을 본다면 사실 뭐 5천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유통주식수 1,000만 주와 소액주주 1만 명 그리고 1년간 총 거래대금이 5천억 이상인 대형주 코스피 시장에서의 그런 대형 우량주 중에서 시가총액과 재무 상태를 감안해서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25개의 기업의 주식을 일단 그 대상물로 해서 개별 주식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주식 선물은 총 몇 개가 있겠습니까? 25개가 있겠죠. 25개 종목의
선물이 각각 다 있다라는 거죠. 그 25개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KB금융, 삼성전자, 신세계, 신한금융지주, SK텔레콤, 우리금융지주, LG전자, LG디스플레이, KT, KTNG,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한국전력공사,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증권,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어, 삼성물산,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제철, GS건설, NHN, SK이노베이션 이렇게 25개 종목들이 개별 주식 선물이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니 이런 종목들이 다 주가지수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거래가 되는데 굳이 개별 주식 선물을 거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개별 주식 선물을 거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증거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본주를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삼성전자 본주를 사기 위해서는 그 사고자 하는 금액 그때 그 자체가 모두 다 그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개별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증거금이라고 해서 그 주식의 증거금률만큼만 주식이 돈을만 내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노리려면 증거금률이 15%로 가정했을 때 150만 원만 있으면 바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 거와 동일한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바로 레버리지, 증거금을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주식은 우리가 일반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못 치지 않습니까? 주식을 갖고서 차익 실현하거나 손절매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매도 방법인데 이 개별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없는 상태에서도 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없는 상태에서 매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이 성립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주식을 팔기에는 다소 좀 아깝다는 느낌이 들겠죠? 아깝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어떡합니까? 증거금률 15%나 17% 정도만 내고서 삼성전자 개별 선물을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개별 본주를 갖고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본주만큼의 그러한 수량만큼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도 올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무형 해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몇 건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마련이 됐다. 거기다가 중요한 부분은 주식 거래는 이제 세금이 있죠. 거래세가 있는데 개별 주식 선물은 만기 때 결제하는 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는 세금이 없다는 그런 장점까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 이 25개 종목 중에서 모든 종목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어떤 유동성이 풍부해서 내가 살고 싶을 때 얼마든지 팔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러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유동성 부분은 아직까지 좀 보완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러한 개별 주식 선물까지도 모두 다 그 만기가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물 옵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네, 선물 옵션이 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내일로 다가온 선물 옵션 만기일 날 그 특징이 어떤 건지,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도대체 그런 특징이 있는 만기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날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은요,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날이라는 거죠. 즉, 죽었다 깨나도 내가 약속했던 거는 지켜야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날만큼은 지켜야 되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런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10억 원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라는 예시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글자가 잘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10억 원에 그냥 말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0억 원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 최초에 계약할 때가 있겠죠? 계약할 때 어떻습니까? 매수 계약자는 계약 시 이 10억 원이라는 부동산 대금에 계약금 10%를 걸게 되죠. 그래서 1억 원을 매도자에게 지불을 합니다. 반면에 매도자는요,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그런 사람은 계약 시 계약금의 10%를 역시 받게 되겠죠. 1억 원을 매수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계약이라는 것이 이날 계약하는 날 성립이 되겠죠. 이게 이제 선물 옵션이라는 선물이라는 부분이 탄생하는 그날과 동일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는 날이 있는데 중도금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냥 한 달 뒤에 잔금을 치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을 했으니까 한 달 뒤 잔금 치르는 날 잔금 매수 계약자는 잔금의 90% 그러니까 10억 원의 90%인 9억 원을 매도자에게 지불을 하고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을 하죠. 즉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이 계약 인수도 하는 그날 계약 잔금 치르는 날 갖게 됩니다. 돈을 주고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갖게 되는 거죠. 반면에 매도 계약자는 잔금 90% 9억 원이라는 돈을 받은 대신에 자기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매수자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과 부동산 인수조 시에 나오는 그러한 캐시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이 부동산을 어떠한 투자의 그런 개념이 아닌 어떤 주거의 개념이나 다른 용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부동산을 살 때 우리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부동산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는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사는 거고요. 매도자는 어떤 이유에든 간에 지금보다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내지는 내가 지금 정도 가격을 갖고서 돈이 필요해. 라는 그런 개념에서 매도자는 이제 부동산을 팔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매도자는 내릴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미등기 전매가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처럼 미등기 전매가 가능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서서 나왔던 이런 사례를 보겠습니다.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금 10% 1억 원만 주고 10억 원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가서 보니까 이 부동산이 그냥 조금 과장해서 계산하기 쉽게 20억으로 뛰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억으로 뛰었다. 그러면 이 계약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20억을 띄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수요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이 계약을 미등기 전매하는 것처럼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천만 원의 계약금, 20억이니까 2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이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를 그 사람한테 넘기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약금 1억 원만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샀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부동산 가격이 2배로 뛰어서 그 계약금만 하더라도 내가 투자했던 1억 원의 그런 계약금보다 배가 되는 그런 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되니까 거기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엄청난 투자된 그런 자금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그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미등기 전매라는 것이 한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열풍이 불었을 때 상당히 많이 횡행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즉 계약서만 갖고 서로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말했던 이 부동산이 아니라 위 사례에서 부동산을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즉 선물로만 대체를 해본다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뭐예요? 매일같이 선물이라는 계약을 사고 팔고 하거든요. 하루에 30만 계약, 40만 계약, 50만 계약씩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 계약당 하나가 선물 한 계약이 보통 한 1억 지금 270 정도 되니까요. 1억 한 4천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계약당 1억 4천짜리의 그런 계약서거든요. 이 계약서가 하루에 30만 건, 40만 건이 서로 사고 팔고 계속 한다는 거죠. 왜? 그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처럼 어떤 프리미엄이 계속 생겼다 죽었다 하는 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활발한 거래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시장의 해지 거래자들 또는 아비트레이지 거래자들을 아니면은 네이키드 거래자들 간에 여러 선택의 그런 거래 형태를 갖고 있는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거래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많이 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선물 시장의 그런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기 날이 이 투자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이유는요.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특별히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기가 어렵죠.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올릴 수 있는 어떠한 자기가 정책적인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가지고 그냥 막연히 오를 걸 기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을 찾던가. 매도자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팔고 나서 별도 이렇게 손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선물 옵션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비해서 용이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주식이 매번 거래가 되고 있고 아주 돈이 많은 기관이라든지 돈이 많은 그런 외국인이라는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그 주가를 잠깐이라도 어떤 의도대로 자기의 그 이익에 맞추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입장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기일이 여기 좀 잡아주세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즉 만기까지 시간이 짧아질수록 점점 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기 주간인데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이제 치열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치열한
매매 전략을 펼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치열하게 막 하다가 결국은 내일 2시 50분에 동시효과가 딱 들어가면서 시장이 딱 멈추고 나면 이제는 딱 한 번밖에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야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의 매수나 매도를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작년 11월 11일 기억하시죠? 외국계 증권사인 도이치 증권사에서 갑자기 동시효과 시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자기들의 옵션 포지션에 유리한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장 교란도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만기일이 다가온다고 할수록 이게 영향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요동을 막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요,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기일이 딱 끝나고 나면 다음 만기일까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만기일 그 당일만 잠깐 옆에 피해 계시면 제가 아까 방송하러 들어올 때 소나기가 엄청나게 굵은 소나기가 쏟아졌거든요. 그 소나기 잠깐 옆에만 피해 있으면 방송 끝나고 나가면 그 비는 그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만기일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 안에서 주가가 막 요동을 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당황하시거나 또는 전혀 신경을 곤두세우실 필요는 전혀 없다. 왜? 만기일이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왜? 만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어떠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만기까지의 어떤 그 수익률을 변화를 주는 이 요인들이 어떤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변화, 뭐 10%, 20%의 그런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들이거든요. 정말 많다라면 뭐 1에서 한 3% 정도. 정말 적다라면 1% 이내의 그런 작은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중장기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만기일 날 어떠한 그 주가가 크게 뭐 만기 동시효과에 주저앉는다거나 아니면 만기 동시효과에 훅 올라간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시거나 여러분들 걱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매월 되는 옵션 만기 또는 이 선물 옵션 만기가 됐을 때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에서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해서 뭐 주의를 하라. 변동성 심화되는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주의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오늘 강의 부분을 충분히 좀 들으시고요. 내일 시장이 어떠한 형태가 나올지 그건 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그 투자 주체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중에서도 뭐 증권사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사라든지 연기금 이런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큰 손 투자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투자자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앞서서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일 만기날 어떻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물 옵션 뭐 계약의 이익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크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아마 세우고 있을 겁니다. 단 그렇게 전략이 세우고 끝나고 나서는 만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그들은 시장에 없어요. 왜? 다 만기 지나고 나면 다 참여를 일단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없는 상태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부분 내일 만기에 어떤 모습이 나오든 간에 크게 염려하시거나 걱정스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선물 옵션 만기일에 흔들리지 않은 방법.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매스컴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그 시장의 마음이 흔들리기 동요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요. 높은 수익과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 2월 달부터 우리 그 머니투데이 MTN 방송 대박 90분이라는 포트폴리오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을 했던 그러한 제 포트폴리오인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시기가 3월 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금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 곡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붉은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대박 90분 포트폴리오를 운영했던 수익률 곡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동일하게 붉은색 포트폴리오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지수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조금 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최근 5월달처럼 지수가 급격하게 낙폭을 보이는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변동성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 종목에 완전하게
그런 그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보다는요, 시장 수익률 연동해서 시장이 올라설 때는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설 수 있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시장이 내려서는 구간에서는 시장보다 조금 덜 하락할 수 있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어떤 큰 변동성을 보일 때에는 시장의 변동성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께서 구축해서 나가시는 것이 주식 투자라는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거나 제가 이제 뭐 카페를 운영을 해서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어떤 그 종목들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셔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요. 시장 수익률에 연동해서 시장 수익률보다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최근처럼 왔다 갔다 위아래 변동성을 보일 때 그 변동성 안에서 휘둘리면서 수익률이 그동안 벌어놨던 그동안 만들어놨던 그런 수익률이 모두 다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그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즉 지킬 수 있는, 시장이 변동성 내에서 거의 변동성 없이 움직이지 않고 내 포트폴리오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필요성 전체를 역설을 좀 하면서 여러분께 같이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매일매일 이 고객님들과 함께 했던 하루의 그런 그 일과를요, 제가 일기 형식으로 제가 파이널콜 투자클럽이죠. 제 상상클럽에 오시면 상상클럽에 김우신 부장을 찾아서 카페를 클릭을 하시면요. 제가 매일매일의 일기를 최근에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엿보실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그 파이널콜 김우신 부장의 카페를 찾아주셔서 한 번씩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분명히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최근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흔들흔들거릴 때는요, 대세 상승에 대한 믿음이 어쩔 때는 좀 흔들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세 상승의 가장 밑바탕에는요, 기업의 펀더멘탈, 우리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깔려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12개월, 앞으로 올해 연말 정도 12개월 선행이죠. 선행 PER 기준으로 현재 코스피 지수의 PER이 약 9.6배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6배 수준이면요. 이자율을 따지게 되면 10%가 넘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견조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는요. 쉽사리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에서 알 수가 없는, 간과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선물옵션 시장이라는 부분과 같이, 포트폴리오라는 부분과 같이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